개념 정리해 볼게. 서사갈래.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사갈래. 서정갈래부터 하자. 서정갈래는 시야. 운문문학. 운율이 있는 거 다 서정갈래라 그러고, 서사갈래는 이야기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 대표적인 게 희곡. 그 다음에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대표적인 게 수필이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있는 서사갈래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해 볼게. 서사갈래는 일단 허구성이야. 진짜가 아닌 거지.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 허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상의 인물 나오고 사건을 통해서 그리는 문학 양식이고, 하이갈래 보자. 설화, 옛날 얘기 있지. 민담, 신화, 민담 이런 게 설하고, 신화, 그리고 전설, 민담, 요걸 세 개 묶어 가지고 우리 설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고전소설하고 신소설, 현대소설 다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지. 요런 것들을 서사갈래라 그러는데, 요게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작가가 상상하여 만든 거고, 자전적 소설이라고 있어. 자전적 소설. 자기의 삶을 적은 것. 그러면 그거 수필 아니에요? 자서전 아니에요? 그거랑 또 다른 게, 자기가 자라온 걸 적었지만은 작가의 상상이 들어가는 것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소설의 특징은 일단 현실에서 소설을 가져오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가지고 새롭게 꾸며낸 얘기, 즉 모방한 거야. 가공적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허구성이고요. 소설은 주로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하여 서술되는 대표적인 산문문학. 산문이 뭔데요? 줄거리라는 거야. 줄거리, 줄걸. 리듬감이 있다 없다. 리듬감 말고 운율이라 적을까? 운율은 없어요. 운율은 없고 줄글로 되어 있는 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산문성이라는 건 줄거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허구적인 세계지. 다루지만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소설 읽으면 뭐 나쁜 짓 하라는 거 없잖아, 그치? 인생의 참모습과 진리를 추구한다. 진실성. 그리고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있지. 이야기에 짜임이 있어.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돼.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이런 짜임을 갖추고 있어. 줄거리가 있는 거지, 그치? 이야기라는 거야. 서사성이라는 것은 줄거리가 있다. 이야기라는 거고, 그리고 허구지만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런 성격의 그런 배경이고, 그런 시대이면,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개연성이야. 개연성이 떨어지면 작품이 재미가 없어. 개연성이 탄탄해야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런 존재할 만한 인물의 그림, 즉 현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담은 글인 거야. 그게 개연성이고요. 그리고 문학은 예술이지. 예술의 한 형식으로 언어를 통하여 일정한 형식미하고 표현미가 드러나는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성. 소설의 3요소. 자, 3요소는 주제. 일단 주제가 뭐냐? 작가의 중심 생각이야. 중심 생각이 주제고, 그 다음에 구성은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들의 행동, 사건 등이 기밀하고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게 구성이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거. 그리고 작가 개인에서 나타나는 문장의 개성적 특징. 어떤 사람은 길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밌게 쓰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문체고, 이 구성, 우리 소스의 짜임새 구성이지. 구성에 3요소가 또 있어요. 이 이야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이 주체를 인물. 그 다음에 행동이나 갈등을 사건. 인물이 벌이는 행동이나 갈등, 사건이라 그러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 인물, 사건, 배경이 우리 구성의 3요소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또 구성은 이야기가 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물과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 공간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설을 사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인물 있지. 그걸 뭐라 그런다? 서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인물이 서술자고요. 이 서술자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독특한 분위기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면 이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이걸 바라보느냐.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관점, 이 관점을 시점이라고 그래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자, 시점 변화에 따라 문학적 효과도 달라지죠. 자, 시점 보면 이거 중요하지, 그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잖아.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야. 1인칭 작품 어디 있다고요? 작품 속에 있는 거야. 작품 속.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고요. 작품 안에 있고, 자, 서술자 나가 우리에게 들려줘. 나는 진짜 가짜. 허구적 인물이지. 허구적 인물이다. 서술자가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체험과 심리를 전달하는 거야. 자신의 체험과 심리를 전달하는 거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 시점이고,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 주지, 친근함과 신뢰감을 주고요. 자, 주인공 내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지. 감정 변화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왜?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인물의 심리를 너무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독자가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주인공이 자기가 느낀 대로 얘기하잖아, 그지? 주인공 주관에 치우쳐가지고 객관성이 결렬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주인공은 자기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객관성이 결렬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인칭 시점 중에 하나, 나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주인공을 관찰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거야. 인물의 초점이 나가 아니지. 나가 아니고 다른 주인공에게 있고요. 주인공에 있고, 대표적인 게 사랑손님과 어머니야. 사랑손님과 어머니 보면 나인 오키가 독자에게 어머니하고 사랑손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 사랑손님의 마음 몰라요. 누가 상상해야 될까? 독자가 상상해야 됩니다. 주인공 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공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작가래. 독자가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저러지 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요. 주인공의 심리를 추측해야 하기 때문에 서술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짐. 오키가 6살 난 오키가 엄마랑 사랑손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데 얘는 잘 몰라요. 6살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랑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믿을만 하지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은요. 3인칭은 이제 이건 작품 밖에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요. 작품 밖에 있는데 서술자가 신처럼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작품 속 인물들을 모두 다 알고 전달하는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고요. 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인물을 논평하고 있어요.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인물의 내면 심리 모두 다 알아요. 내면 심리뿐만 아니고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 다 알아요. 나 생각을 서술할 수 있고 사건 전모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서술자가 지나치게로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얘기해 주긴 한데 작가가 관찰자 입장에서 본것만 서술해 주는 거야. 작가 관찰자 시점이고요.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을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는 시점인데 인물의 심리 다 몰라요. 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마찬가지고 인물의 심리 다 몰라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근데 인물의 심리는 다 몰라요. 독자가 직접 상황을 독자가 판단해야 돼요. 하도를 유도하며 독자의 상상력이 크게 자극되지. 왜? 독자가 상상해야 되니까. 서술자의 관찰 범위가요. 제한적이지. 볼 수 있는 거 심리 다 그 이면은 다 모르잖아. 그지? 이면은 모르고요. 서술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보고 전달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서술하지 못합니다. 자, 시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물과 배경 나오는데요. 자, 인물은요. 작가가 만든 인물이지. 작가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부여받아 작품 내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인데요. 성격 변화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적으로 성격이 안 변해. 우리 흥부 같은 경우에 흥부 아무리 시련과 고난을 겪어도 흥부 마음 변하지 않고 심청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야. 주로 고전적 소설에서 나오는 성격 변화가 없는 인물 이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 그러고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성격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 자, 우리 검사, 변호사 이러면 어떤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고 이런 느낌 그리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양복을 깔끔하게 또는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을 것 같고 이런 떠오르는 느낌 있잖아. 그 느낌과 맞아드는 인물 전형적 인물이라 그래. 전형적 인물인데 그 계층 생각했는데 그런 복장이라든지 그런 성격이 아닌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입체적 인물이라 개성적 인물이라 그래. 입체적 개성적 같은 말이야. 개성적 인물이라 그러고요. 요 평면적이고 전형적 인물이 고전 소설에 나온 인물이고요. 그리고 주인공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구현하는 인물이 주동인물. 주인공이라 해서 다 착한 건 아니야. 고전 소설에서는 다 착했지만은 현대 소설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에 맞서가지고 대립 갈등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인물의 성격 여부에 따라서 평면, 입체,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 입체고 성격에 따라서는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그리고 주인공을 주동인물, 주인공과 갈등을 겪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에 따라서 직접 제시 말하기야.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식. 이야기 흐름이 빠를까 느릴까? 굉장히 빠릅니다. 수남이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요거 직접 제시지.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되는데 간접 제시 같은 경우는 수남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다른 집까지 다 쓸고 물건을 다 정리하고 자기 몸 단장까지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주인 영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수남이가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임을 말과 행동으로 굉장히 길게 해냈지. 그지? 이렇게
쓰나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직접 제시고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서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자, 추상적인 설명으로 흐를 수 있고요.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러면 어떤 걸 성실하라고 할까? 이렇게 추상적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설명으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구나. 더 생각할 여지가 없어.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고요. 간접 제시는 자 보여주기라고 그래요. 보여주기라 그러고 인물의 성격을 대사와 행동, 대사,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독자가 읽어보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서술 속도가 느리지, 그치? 자,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해가지고 때문에 생생한 느낌이 들긴 한데 서술 속도는 어떻다? 느리다. 느림. 그리고 인물에 대한 작가의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기 어려워. 작가의 평가나 판단을 드러내기 어렵고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 독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경은요. 우리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했지, 그지? 그런 거 중학교 때도 많이 했지, 그지? 자연적 배경은 이 시간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이야. 소설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환경인데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 적자. 요게 자연적 배경이고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생성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하고 전반적인 있구나. 분위기 형성을 적어야겠구나.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건에 대한 개연성이 뭐니? 이런 일이 있을만 하구나. 이런 인물과 이런 성격의 이런 공간, 이런 시간이면 이런 일이 있을만 하구나. 있음직하다는 게 개연성이지. 이런 개연성을 부여하고요. 사회적 배경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이야.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 조선시대니까 이런 신문 차별이 있구나. 이런 게 사회적 배경이야. 정치, 경제, 종교, 문화뿐만 아니라 시급, 계층, 연령, 시대적 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런 배경들은요, 인물의 성격, 태도,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심리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과 갈등은요. 갈등이 있어야지 사건이 전개되겠지, 그지?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구체적인 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소설의 사건은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로 이루어지고 발단은 처음에 소개해야 되는 거지. 인물과 배경이 다 소개가 되고 이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려는 단계야. 전개는요. 갈등이 나타나는 단계고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이 조성되는 단계고 절정은 해결되기 직전이야.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는 데고 여기서부터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결말은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결말입니다. 자, 사건 구성의 요소 보면 중심 사건이요. 하나뿐이면 우리 대부분 단편 소설을 배우는데 단편 소설은 사건이 하나뿐이야. 단일 구성이야. 단일 구성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만 전개되는 구성. 하나의 사건이야. 그러면 둘 이상 되면 이거는 이제 소설이 좀 더 길어지면 중편이라든지 아니면 장편 소설이 되면 사건이 둘 이상 나오겠지, 그지? 이런 구성을
복합 구성이라고 합니다. 복합 구성이라고 하고요. 사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되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구성을 우리는 순행적 구성이라 그러고, 자, 현재가 나왔다가 또 과거로 돌아왔다가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구성 있지. 사건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과거에 대한 해상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러고, 자, 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평면적 구성이라 그러고, 역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야기 배열 방식에 따라서요. 외부 얘기가 있고 안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거 외부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내부 이야기가, 이 내부 이야기가 요게 하고 싶은 얘기겠지, 그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외화 속에 다른 내부 이야기가 있는 거. 요거 액자식 구성. 액자같이 밖에 외부 이야기는 액자고 안에 내부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그림, 사진 같은 거야. 내화가 더 중요하겠지, 그지? 요런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 그러고 요거 나오면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요. 동일한 주인공이 유사한 사건들의 등장과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성.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거 보냐면 우리 시트콤 생각해봐. 시트콤 인물들은 똑같은 인물인데 날마다 다른 사건을 벌이지, 그치?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런 구성을 피가레스크식 구성이라 그래. 피가레스크식 구성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야기는요, 인물들만 똑같이 이야기는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걸 병렬적이라 그래. 인과관계가 없는 거,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병렬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독립적이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인 거. 요거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부산 가는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봐. 각각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라 생각해. 그럼 주인공도 다르지. 그러면 각각 그 사람들이 왜 그 버스를 탔는지 다 다르지, 그지? 근데 목표는 뭐야? 다 그 사람들은 부산으로 가는 거지. 그게 하나의 주제인 거야. 각각의 인물들이 나와서 각각의 사건들을 겪는데, 갈등을 겪고 하는데 주제는 하나인 거야.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그래. 옴니버스식 구성. 자, 인물도 다르고 사건도 달라. 근데 주제는 하나야. 그게 옴니버스식 구성이고, 피가레스크식 구성하고 옴니버스 구성은 잘 안 나와요. 액자식 구성은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꼭 있어야지. 갈등 없으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잖아. 그죠? 인물들이 겪는 대립과 충돌을 우리는 갈등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심리나 인물 간의 의견이 서로 얽히는 것을 말하는데,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의 유형을 보면요, 혼자 마음속 고민이 있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라든지 자아 간의 대립, 그러니까 마음속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속 고민을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 그러고요. 내적 갈등이라 그러고, 자, 서로 다른 가치관이 가진 인물들 간의 충돌하는 거.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요게 제일 많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윤리나 제도에 의한 것.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홍길동이 신분제도 때문에 아버지도 부르지 못하고 출세 못해서 집을 나가지, 그지? 그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1920년대 요 때는 여성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잖아, 그지? 근데 대학 가고자 하려고 갈등 겪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지, 그지?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지만은 재혼을 포기하는 것. 왜?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재혼은 허락되지 않았던 거야. 그런 갈등을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고, 자,
자, 타고난 운명. 운명이요.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운명과 싸워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갈등을 겪는 것. 그게 김동희의 역마라는 소설이야. 이런 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연환경과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는 것. 노인과 바다라든지, 노인은 바다와 싸우고, 그리고 그 상어와 싸우고, 그리고 이 사하천이라는 소설을 보면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야. 이런 자연재해와 겪는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이 모든 갈등을 통틀어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갈등의 역할을 보면요. 일단 사건을 전개시켜요. 사건을 전개시키고, 그리고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갈등이 고조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작품의 주제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지. 주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재밌지. 그거 없으면 재미없어요. 갈등 없으면 재미없어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어주고요.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사건에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필연성을 부여하면서 현실감을 주는 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문체와 어조. 어조는 말투라 생각하면 돼요. 말투. 문체는 글투. 글 쓸 때 글투. 쉽게 말해서. 자, 문장에 나타나 있는, 문체는 문장에 나타나 있는 작가의 개성이야.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 짧게 쓰는 사람도 있고, 수식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비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작가마다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어려운 단어만 선택해 쓰는 사람도 있고, 좀 쉽게 쓰는 사람도 있고, 문장 길이, 구체성, 비유 등 언어 사용하는 방식과 표현 기법이 다르다. 이게 문체야.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문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조는 말투라고. 어조는 우리 시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술자의 특징적인 말투로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정서적 태도를 의미하는데 작가는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냉소적인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해학적인 우습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어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소설에서는 이 어조는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비웃는 건지 아니면 연민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작품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인물을 비웃는 태도를 보이면 그러면 그 인물의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저런 행동을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주제를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뒤에 소설 강의 들읍시다.